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원장 김상선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흡수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뵌 분도 계시고 여기 지금 우리 과우의 곽종철 단장님, 또 카이스트의 정영 교수님, 서울과기대 권혁동 교수님, 또 그 외에도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언론에서도 아마 파이낸셜 뉴스에서 김만기 기자님 모셨고요. 네, 또 학교 또 출연연구소에서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것처럼 미래 자동차 등장과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주제인데요. 특별히 오늘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김규옥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저희가 패널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의 구영모 센터장님 모셨고요. 인천대학교의 전기공학부의 허진 교수님, 또 키스텝의 우리 사업조정본부의 진영현 센터장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모빌리티 그 분야가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얘기 들은 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전기 자동차, 또 수소차, 또 자율주행 자동차,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프라잉 카 그래가지고 뭐 저 도보 해협을 건넜더라고요. 1인 모빌리티 시장도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광속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면 최근에 우리가 그 일본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문제에서 보듯이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이 미래 모빌리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선진국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수소차, 전기차 어느 게 뭐 먼저냐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아마 지금 세계적인 추이로 볼 때는 우리가 같이 당분간은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안고 있는 충전 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수소차가 안고 있는 수소 생산을 어떻게 저렴하게 하는 문제라든가, 오늘 아침에도 일간지에 보니까 그 수소 저장, 수소에 대한 어떤 수용성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굉장히 이슈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작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이런 측면에서는 또 미국처럼 큰 나라에 비해서는 유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자체에서 왜 그 운영하는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전기차나 수소차를 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초기 시장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 방법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IoT라든가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구글이라든가 뭐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데서 이 자율주행차가 본격화되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주차라든가 각종 뭐 정비업소 문제라든가 또 제조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법제도를 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공유경제만 해도 여전히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잘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대수가 한 14억 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14억 대 중에서 95%가 지금 주차장에 그냥 멈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공유경제의 흐름이 우리가 이렇게 잠시 늦출 수는 있지만 결코 막을 수 없는 이게 파고 같아요. 이 파고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 여기서 생기는 각종 기존의 이해집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나갈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스마트한 전략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전에 미리 이런 문제를 좀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확보가 돼도 결국 상용화 실용화되지 못하고 또 후발국한테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귀중한 발제 및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될 이슈가 뭔지, 특별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교욱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발표를 잘해서 좀 이 미래 자동차와 그 미래 자동차 등장으로 변화하는 모빌리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직원은 한 330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교통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대략 이제 학위를 갖고 연구 책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통 관련된 기술 개발과 정책 개발 부분에 저희가 전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통 측면에서 이런 걸 보는데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충전소라든가 이제 통신 인프라 같은 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되니까 인프라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 자동차를 타면서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유소 가는 것들은 큰 부담이 없는데 전기 자동차를 이제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언제 충전을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해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010년서부터는 전기 자동차의 보급 모델의 하나로서 공유 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제 필요할 때 차를 빌려 타는 그러한 소유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변화는 이제 모빌리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개인형 이동 수단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이제 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프리덤 이동성의 자유가 이제 오는 거 아닌가 또 이러한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 자동차 도입과 혹은 등장에 따른 모빌리티 혁신 부분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파트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자동차와 관련된 여건 변화를 아주 간략히 소개를 한번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자동차 유형이 등장을 하고 모빌리티가 변화함으로써 이제 모빌리티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추진 전략과 정책 제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고령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또 보면 생산 가능 연령대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한 사람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구가 확대되면서
자동차 이용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자동차 이용에도 변화의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대략 지금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2,200만 대가 좀 넘었는데 이러한 등록의 그 증가 추이는 거의 이제 포화 상태로 돼 있다라고 이제 전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에서 3% 정도의 등록 대수 증가율을 계속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그 수가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율주행차의 그 시장을 보면 일본은 특히 고령 운전자의 그 안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확대 보급하는 그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몇 번 그 공유차를 이용을 해봤는데 필요한 때에 그 출장지에 도착을 해서 차량을 빌려 타서 업무를 다 보고 반환하는 뭐 이러한 그 문화가 빨리 또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수록 친환경 자동차의 필요성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이라든가 이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 관련된 인센티브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는 탄소 배출과 연비 규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 가스의 규제에 관련된 기준이 마련이 돼 있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동차를 수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자동차 제작사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배출가스 규제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도가 더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온실가스와 이 연비가 이제 그 규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그 자동차사는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래의 자동차에 관련된 시장 동향 자료가 있는데 대략 보면 그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시장을 점유할 것인가에 관련된 예측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각 그 시장을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제 달리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한 2025년이나 30년까지 계속되면서 친환경 자동차는 거의 한 그 5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10년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구글 자동차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은 그 필요한 것을 찾는 그런 탐색 기능으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구글이 자동차를 이제 시장에 선보이면서 자동차 업계도 센세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은 자동차 업계에도 그 첨단 안전 기능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도로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면서 이 개발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2010년 전반에는 자동차 업계가 주도했는 반면에 2010년에
15년 사이에서는 그 IT 업계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면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그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은 전 OEM이 참여를 해서 기술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이 확대되면서 기대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운전을 하는데 피곤할 때는 좀 쉴 수 있고 그리고 피곤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러한 그 사람이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차량의 사고를 줄이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의 개념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의 그 공유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하는 문화와 기술을 함께 변화시키는 그런 그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주행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이 죄송합니다. 이 자동차 기술로서만 해서 안전한 그 운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만약에 도로 관리가 잘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고가 바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트홀이라든가 큰 이 폭우라든가를 통해서 도로가 침수됐거나 아니면은 나무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이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돼서 결국은 책임도 자율주행 차의 그 책임도 도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 소재가 그쪽으로 도로 관리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 도로 환경과 교통 환경을 실시간으로 그 학습하면서 인지하고 주행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복합적인 기술이 응용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여러 대략 보면 한 작년 말에 그 공주시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 한 150명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2040년도에 자동차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응답한 걸 보면 뭐 나르는 자동차 혹은 말만 하면 오는 자동차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음악을 틀어주는 자동차 이렇게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AI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접한 그 도로와 차량과 그리고 운전자 간의 상호 그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그 의견들을 좀 많이 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미래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 미래 세대는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를 꿈꾸고 있고 그것을 안전하게 이렇게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다른 사람이 그 사용하고 있는 뭐 차량 혹은 공유차 그리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대중교통과 연계되면 이런 제가 굳이 한 10년 후에는 차를 갖고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필요할 때 차를 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은 좀 갖춰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 기대감도 갖습니다. 미래 자동차 관련된 많은 그 기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텔레매틱스의 기술이 그 1970년도서부터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텔레매틱스의 그 기능을 통해서 자동차를 타면서
그 자기가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고 외부 세계와도 연결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환경 규제가 강화하면서 자동차가 전장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의 그 센서에 기반해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외부 그 교통 시스템 혹은 도로 시스템과 연계가 되면서 막히는 곳, 공사하는 곳, 그리고 기상 악화로 폐쇄가 된 그러한 그 도로 정보를 가지고 경로를 바꾸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의 기능 이외에 또 다른 그 이러한 자동차를 공유하는 그 쉐어드 기능까지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연결되는 그러한 자동차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친환경 자동차 부분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볼 수 있지만 이제 전기 자동차 중심으로 본다면 이것이 전력망에 의해서 그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과 자체대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친환경 자동차를 정의를 해본다면 저희가 새로운 친환경 자동차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운행에 관련된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그 친환경 자동차는 충전 기반으로 해서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충전소를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주차, 그리고 아직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이 경제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개선과도 많은 밀접한 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전기 자동차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초소형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이륜 자동차도 아니고 승용 자동차도 아닌 그런 자동차가 시장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종 구분을 이러한 그 초소형 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서 개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개인형 이동 수단이 등장을 하면서 한 1km나 2km 정도는 걷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형 이동 수단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자동차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관리와도 연계가 되고, 이러한 또 하나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교통 체계 안에서도 관리가 돼야 되고 시스템 안에서도 연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2010년도에는 전기 자동차가 주행거리가 짧고 그리고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내연 기반의 자동차하고 전기 자동차의 인식률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선이 됐는가를 살펴보면 성능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했는데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좋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던 그 전기 자동차의 모델 수를 2015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2015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제작사에서 많은 모델을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기 자동차인 경우에 초창기에는 그 보급 모델이 별로 없어서 그 소비자들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기 자동차의 수용성이 낮은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그 공급의 다양화, 다각화가 그 미래 자동차 시장을 좀 여는 데는 필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과 2018년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의 성능을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청색으로 보시는 게 2014년에 출시된 전기 자동차고 보라 색깔이 2018년 보급된 전기 자동차 모델입니다. 사이즈와 일회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본 궤도에 올랐던 것은 이러한 그 전기 자동차의 성능 개선이 이제 수반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에 그 정부에서는 100만 대 전기 자동차 보급 목표를 이제 선언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가격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높고 충전 인프라가 확충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그 보급 목표도 수정을 했지만 크게 보면은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면서 그리고 가격대는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서 그 보급되어 있는 그 전기 자동차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한 5개의 그 승용차 모델이 이었던 반면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2개의 선택 가능한 모델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버스도 2010년에서 2014년에 기술 개발과 실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전기 버스에 관련된 그 우선권 버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지원을 했지만 이게 충전소 충전에 관련된 그 비용 부분으로 해서 현재는 플러그인 타입의 전기 버스가 국내 시장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 버스의 사용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 그 2019년에는 한 300대 정도를 보급할 그런 그런 정책적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 버스를 버스의 교통 체계 안에서 살펴봤을 때 가장 그 먼저 봤던 것은 일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고 BRT의 평균 그 주행 거리가 대략 보면 한 30에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전하지 않고 3회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성능이 전기 버스에 갖춰져야지 이게 BRT 서비스를 가능하겠다고 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전기 버스의 1회 충전 거리가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대중교통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데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2010년도서부터 많은 그 보급 확산 정책이 그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는 택시도 있었고 렌트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성공한 그런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를 그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자.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전기 자동차의 그 확산의 그 기울기와 그 차량 공유의 서비스나 대수의 기울기가 거의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수소 자동차에 관련된 많은 기대감과 그리고 그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대비해서 수소 자동차가 갖는 경쟁력은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급 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올해는 대략 한 그 작년에 비해서 7배 정도 수준의 그러한 그 수소 자동차의 보급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소를 확충을 하는 것을 이제 그 정책적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비용이 한 30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충전소의 설치 비용 부분 때문에 많은 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의 수용성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크게 보면 한 4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경제성, 편의성, 친환경성 부분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수소차를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수소의 저장소라든가 충전소 그리고 수소차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업계에서는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이제 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그 충전소 관련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그 수용성 부분에서는 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한 2주 전에 그 미국에서 매년 열리는 오토메이티드 비어클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는데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수용성 조사를 이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테슬라라든가 구글이다라든가 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용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은 그 기본적으로 미래의 자동차가 갖춰야 될 것은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뭐 수소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공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부분인데요. 경제성 부분은 초기에 차량을 구매하는 구매 가능한 그 가격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수소 자동차가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 자동차를 운행을 했을 때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로 비교를 해봤을 때 1회 그 운행하면서 얻어지는 그 편익이 전기 자동차보다도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소 자동차의 구매 혹은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불되는 그런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그 일반적으로 그것을 일반 그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수소차를 구매를 할 때 한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한 1,350원에서 한 1,900만 원 정도까지를 보조금으로 지불을 하는데 이러한 그 수소 자동차의 수소 자동차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수소 자동차의 모델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구매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편의성, 친환경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충전 인프라가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은 승용차, 상용차 부분의 한 트랙과 도심형에서의 자율주행 셔틀, 택시, 공유차의 그런 트랙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2015년에 유럽의 자동차 사들이 모여서 2030년까지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2017년도에 다시 업데이트가 됐는데 자율주행 3단계와 4단계 부분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쪽에 있는 도시명의 그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 택시라든가 셔틀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회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관련된 그런 그 법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도로의 인프라라든가 도로의 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윤리와 문화적인 것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지 교차로에서 스탑 사인을 만나면 반드시 정지했다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그 스탑 사인의 문화가 아직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의 도로 운영과 관련된 그런 그 법, 문화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그 보급 확산하는데도 영향을 좀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하게 그 수용성에 그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동차가 개인의 그 정보를 통해서 많은 그 베네핏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돼서도 많은 이슈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도로 이용자와 일반 자동차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윤리가 그 자동차의 안전 기준의 그런 개념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칠 것인가 10사람을 칠 것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이 바로 자동차의 알고리즘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그 윤리 문제가 알고리즘화돼서 내장이 됐을 때는 그게 투명하게 그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2016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과 관련해서는 차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것들 정보들을 좀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차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 그 버스 운전자가 하는 역할을 자율주행 셔틀인 경우에 그 셔틀의 시스템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성 조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은 한 60% 정도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용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매년 이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그때 보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 그리고 시스템 오류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 혹은 시스템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이 아직 제도 정비가 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그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그 국토부에서 2040에 관련된 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보면 교통수단의 친환경화, 교통수단의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운행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자율주행과 이게 융합이 되면 스스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운전자가 목적지만 설정을 해주면 그 경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경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차량이 그런 차량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이제 대략 한 20년 그 자동차 운전을 했지만, 교통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운행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익숙하면 인지 반응 시간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는 도로 교통 환경에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응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차가 자신이 운행하고 있는 그런 차의 경험이 다른 차의 운전자, 다른 차량의 경험한 그런 운전 그런 경험이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더 많은 그 자율주행 그 실증이 일어날수록 자율주행의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들 볼 수 있고 이게 결국은 교통 혼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혹은 그 수소 자동차가 등장을 해도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을 한다면 모빌리티의 향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정체를 풀면서 그 중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자기가 출발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용하게 되는 그런 그 교통수단을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목적지까지 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빌리티 통합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한 2013년, 12년서부터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뭐 퍼스널 모빌리티서부터 워킹 그리고 이쪽에 관련된 다양한 그 교통 수단들을 연결을 해서 도로에서 불필요하게 그 버려지는 그런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반이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동을 할 때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가 다시 이 키스텝까지 올 때에 교통수단이 없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걸어왔었어야 되는데 바로 만약에 오면서 제가 택시를 예약을 한다라고 보면 택시가 바로 버스 정류장 앞에 기다렸다가 그 택시를 타고 온다라고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절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그 공유 경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자동차도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유에 대한 정보 체계를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교통 체계와 이러한 그 새로운 미래 자동차의 교통 체계를 연계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자동차의 수요를 좀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교통 정책을 그 1990년 이후부터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용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 정체는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교통 부분에서는 이러한 대중교통 정책, 대중교통의 이용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 수단 간의 그 통합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요금 체계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교통 수단을 이용을 했을 때 바로 그 요금 체계까지 연계가 돼서 환승을 했을 때는 그러한 좀 더 교통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그런 환승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간단한 예입니다. 저희가 걷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셔틀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에 보면은 이것은 5개의 이런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 모빌리티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자기가 출발하면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갈 때 하나의 플랜만 갖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 서비스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의 혁신은 이러한 출발하면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이런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그 이제 탐색하고 이런 시간을 다 시스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의 그런 방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미래 자동차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에서 미국 오하이오의 컬럼버스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통에서 그 해줘야 되는 뭐 교통 관리나 운영 그리고 주차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승용차 그리고 개인형 이동 수단을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요금 체계랑 연결이 돼서 그 이용자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그 오픈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나 수소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저희가 보는 그 미래상은 자동차에 관리하는 그런 교통 시스템과 전력 시스템이 서로 연계가 돼서 그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미래의 전망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지까지 갈 때는 그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통행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그 이용자들은 그 자기의 그 저니를 플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가 그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기를 그 전기의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랜도 짜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그 최적화와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서로 이렇게 컨버지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 셔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그 모델들이 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속도가 한 12에서 15 마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측면에서 보면 수용성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 승용차와 비슷하게 이것도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의 그런 그 고장의 우려를 한 60% 이상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자체별로 저희가 한 5개 지자체에 대해서 수용성 조사를 해봤는데 지자체별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해봤는데 이러한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이 됐을 때 이것이 시간에 딱딱 맞춰서 운행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성이라든가 난폭 운전 같은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그 도어 서비스가 제공이 돼 있지 않고 현재는 정류장에 내려서 정류장까지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가 한 2030년 대에서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로 구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시 내에서 이제 보급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워봤었는데 일단은 아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BRT 노선으로 해서 일반 차로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차로에서 자율주행 차를 운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그 교통에서의 그 사각지대 그리고 교통 약자층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 수요응답형의 그런 서비스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정 노선에 운행하는 것보다 비고정 노선에 운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그러한 농어촌 지역
기업이나 도시 내에서도 좀 벽지 같은데 이렇게 그 수요응답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그래프들은 각각의 노선 형태나 차량 그리고 뭐 예약 방법,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추진 과제와 정책 재현인데 이게 폰트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지원 부분과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운행 지원 그런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그것들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폰트가 깨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유인물에서도 폰트가 깨져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빌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미래 대중교통 수단의 상용화가 좀 필요한데 지금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그 모빌리티의 그 시험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 셔틀과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운행이 될 예정이고 오송과 대전 그 반석을 연결하는 그 BRT 노선에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의 셔틀 그리고 중규모, 대규모의 그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그 시험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한 2021년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와 그 안전 시스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융복합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기술만으로 해서는 이게 시장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동차 기술이 실제 모빌리티의 서비스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피지컬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라지컬 인프라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미래 자동차 운행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2015년에서 2019년 1월까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증을 하면서 발생된 그 교통사고 기록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 보면 한 130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게 주로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을 했고 이것이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일반 도로 이용자 간의 그런 상호작용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산됐을 때도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만 가지고는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서는 이게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상호 그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보고 그 상호 작용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도로 이용자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좌회전할지 직진할지 우회전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와 교통 시스템 개발 지원은 지속돼야 되고 법 제도 정비와 교육 훈련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보다는 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이 됐을 때 이게 다양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기술 자기가 구매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단계의 기술이 가능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불필요한 그러한 그 이해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과신을 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미래 자동차의 수용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문가분 3분 모셨고요. 먼저 구용모 자동차 부품 연구원 수소연구 전기 연구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7분에서 10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일단은 자율주행차 정말 중요하고요.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율차가 되면 전기차, 수소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소비자는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는 상관이 없죠. 자율차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동력원이 다를 뿐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자율차를 개발할 때 보통 전기차로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수소차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수소차는 글로벌 판매 대수가 이제 4,000대 연 4,000대 정도고요. 이번 년이 이제 10,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차로 자율차를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자율차에서도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컨트롤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컨트롤할 거냐의 차이인데요. 중앙에서 컨트롤 받으면 소비가 적겠지만 그렇게 시시각각 처리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생각하고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AI에서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력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최근엔 전기차도 많이 주행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 거리까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수소차는 그 정도 에너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600km에서 1000km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늘리는 건 답은 아닌데요.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부분이 조금 수소차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에서는 전기차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상용차는 그 영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플랫폼이라는 게 아주 80만 킬로, 100만 킬로를 견뎌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다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런 내구성을 가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소차에서 최근에 캐나다 발라드사가 80만 킬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건 안에 소재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한 대 10억 정도 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대형차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차량이 친환경차에서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수차에서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의 기술 개발이 계속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수전기차를 얘기할 때 좀 답답한 게 저도 많고 여러분도 보면은 좀 있을 텐데 앞에서 생산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력에서 충전기를 설치해서 이제 전기차를 운행하면 되는데 수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양파 같은 존재입니다. 수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구축했는데 그게 다인 것 같은데 한번 껍질을 까서 보니까 수소를 어떻게 공급받아야 되나? 또 해결해서 또 까면은 그럼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소 충전소는 수소 생산 공급부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1970년도인가요? 그때 전력망의 에너지 손실이 29%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력 소비가 전력망에서 한 3%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는 지금 그 옛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따질 때는 수소는 1kg을 운송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줘야 하느냐로 따지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높습니다.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1kg을 충전할 때도 15% 이상의 에너지를 더 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가 R&D의 방향을 세우는 키스텝 이런 쪽에서 좀 바라봐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를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해결했을 때 이게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충전소 가격이 줄어드느냐 이런 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툴이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는 LCA, LCC 정과정 평가라고 합니다. 이 정과정 평가라는 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디를 개선했을 때 얼마만큼 개선된다. 이걸 개선했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투자 대비 효과는 적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전과정 평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전과정 평가가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도 수차를 가는 이유는 전과정 평가 결과에 의해서 갑니다. 뭐 미래에는 전기차 수차 제로 비이클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 그다음에 재활용까지를 다 보고 난 뒤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 없으면 미래차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뭐 미래 자율차도 중요하지만 자동차의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전과정 평가 기준으로 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다른 쪽으로 쳐다보시게 되면은 앞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자동차 포화라고.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판매되는 대수, 특히 생산 대수가 계속 유지될 겁니다. 아마 400만 대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자동차는 생산되고 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줄어들 겁니다. 전기차 수차가 되면 당연하겠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부품 단가가 높아집니다. 수는 줄고 부품 수는 줄고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대수를 판매하더라도 그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위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날 겁니다. 수차 연료 시스템도 10만 원 이하짜리의 부품은 없습니다. 거의 기본 좀 어느 정도 가격 뜬다면 거의 100만 원대고요. 만 대 팔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고 10만 대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경쟁기업도 빨리빨리 이게 이원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량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 저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이점 부분에 전략을 세우는데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 팀장님. 뭐 그 수소 관련 센터장이신데 그 나름 전기차하고 수소차 객관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어떤 국가 R&D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어떤 뭐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보고 과정에서 어떤 중소기업 살아남기 힘들고 중견기업 위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허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에 발제하신 분이나 이제 그 패널로 계신 구센터님이랑 설명을 잘 해주셔서 뭐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화두에서 많이 나왔지만 전기차도 그때쯤 되면 보편화가 된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2025년이면 뭐 레벨 4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에를 한꺼풀 딱 까보면 전기자동차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지금 거의 뭐 중국이 주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그 전략적으로 좀 해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외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선진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뭐 레벨 4 202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뭐 레벨 2 정도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갈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랑 전기자동차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고부가 가치로 자기네가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가실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보다 많이 잘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실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전기자동차는 사실은 이 규제라든지 이런 어떤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가지 않을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기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뭐 그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많이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분들이 테슬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나왔는데 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그거를 못 따라가느냐. 사실은 이제 저도 테슬라 자동차를 이렇게 같이 분해를 해봤는데 이제 아마 그 테크니션 분들이나 다 보시면 이게 자동차일까? 라고 느낄 정도로 안에 보면 완전히 개판입니다. 막 본드로 다 붙여놨고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근데 실제 밖에 보면 엄청 멋있고요. 제가 타봤는데 멋있고
또 일부 자율주행 기능까지 한국에서도 보면 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잠깐 보셨지만 거기에 배터리 얘기도 나오지만 뭐 우리 LG나 삼성이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에너지 밀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테슬라께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께 높은 건 사실은 배터리 형태가 다른 형태고 그건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눈높이 그걸 맞추고자 굉장히 내구나 실내 이런 부분들을 엄청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이즈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많이 시작을 했고요. 저 작은 자동차부터 테슬라는 시장 자체의 접근을 다르게 들어온 거죠. 고가형 자동차. 그래서 제가 이 배터리를 보고도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라고 했더니 누가 테슬라를 가지고 16만 킬로를 탈 생각을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다가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니까 적당히 타다가 이제 바꿀 차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회사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기존 자동차 업계가 내구 신뢰를 많이 신경 쓴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너무나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이제 구영모 센터장님하고 잠시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서도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전자 하시는 업체분들이 오셔서 이제는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기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많이 접근을 하시면서 본인들이 맞은 센서는 정밀도가 99.9%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동차에서 99.9%는 의미가 없거든요. 1000명에 하나, 1000번에 한 번 정도 에러가 난다는 얘기는 1000번에 한 번 정도 작동작할 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휴대폰에서 1000번에 한 번 정도 그 에러 나는 거야 왜 이래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자동차에서는 그게 인명하고 연결되니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기존에 계신 기계를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마음을 좀 열어야 될 텐데 이제 또 기존에 이제 새롭게 그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게 이제 기계 쪽하고 전기 전자 쪽이 막 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가 들어가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아마 테슬라에서 하는 OT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테슬라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내비 같은 거 같은 경우도 하실 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업그레이드를 꼭 그 가소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했었죠. 근데 테슬라는 그거를 자기네 소프트웨어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OTA를 쓰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우리 휴대폰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시켜줌으로써 오히려 사람들한테 내가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줬던 것도 가장 또 다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개의 분야가 합쳐지는데 그 사이에서의 내구랑 신뢰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꼭 누가 중심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미나 발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얘기할까 하면서 제 발표자를 한번 들고 왔다가 이제 뭐 너무 잘하셔서 이제 전 기술적인 내용이라 뺐지만 제가 하나 제일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계 중심, 전기 중심, 뭐 전자 중심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아마 그 키스텝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 전기 자동차, 미래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시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사일로 효과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칸막이 쳐서 나가지 않게 특히 이제 제가 요즘 자율주행 같은 걸 보더라도 과기부가 추구하는 바하고 산업부가 추구하는 바하고를 보면 벽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좀 잘 아울러서 좀 효과적으로 아까 우리 그 구영모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정과장 평가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질 수 있게끔 잘 좀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말씀 주셨고요. 전기차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주신 것 같고
어떤 기술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국민의 어떤 수용성 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신 것 같고요. 저희 기스텝이 하여튼 예산 배분 조정할 때 어떤 객관적으로 좀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진영현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고요. 큰 박수 환영하십니다. 예. 예,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김규혁 센터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기술 개발 관련해서 정부 R&D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자동차의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규제가 또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또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의 그런 자동차 관련된 그런 기술의 방향성 자체는 예전부터 뭐 적절하게 설정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사업 지금은 뭐 일몰이 돼서 좀 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 사업의 내역 사업들이 이제 스마트카와 그린카, 아까 설명해 주신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차, 수소차 관련된 그런 내역으로 이루어져서 적절히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투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기술력 향상도 가져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년도에 KT에서 KT의 산업기술 R&D 전략 자료를 보게 되면 스마트카 기술 수준이 15년도에는 79.9%, 80%가 좀 안 되다가 17년도에는 이제 80%를 넘어서 82%를 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고, 그리고 그린카 관련해서도 15년도 88.4%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7년도에는 90%대로 올라서는 그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완성차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진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차를 만들어냈었고, 또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수소차 양산 체제 자체는 뭐 혼다나 도요타 같은 그런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한 2년 정도는 앞서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가 무역 수지가 작년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거의 2배 이상 늘어서 한 18억 불 정도를 수출을 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완성차를 만들어 파는 그런 능력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제 때문에 주로 이제 소재 부품을 면밀하게 의도치 않았지만 면밀하게 아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쪽을 보면은 사실 자동차의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한계점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수소차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95%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 부품 하나를 만드는 또 소재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티어 1 이거를 또 완성차 업체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저장 용기 자체를 만드는 재료, 예를 들면 탄소 섬유라든지 아니면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100% 의존을 해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직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이 모든 소재와 재료를 다 국산화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모든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술력을 좀 더 높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차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의 정부 연구 개발은 아무래도 완성차보다는 하부 구조, 부품 소재 이쪽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미래차의 그런 그 연구 개발은 사실 방향이 하나로 확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뭐 3년 이내 이 정도의 중기에서 단기 쪽으로 오면은 현재는 좀 그 여러 가지 정책으로 많이 배제가 돼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이 좀 들어와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과 같이 좀 발을 맞출 수 있게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부 R&D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인프라 관련인데요. 아까 그 발제해주신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충전 시설, 인프라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그게 안 되면은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그 모빌리티의 혁신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을 거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 수소차는 잘 만들고 있지만 수소 충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 국산화율이 40% 정도로 수소차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수소차가 이제 충전 면에서 전기차보다 훨씬 더 배터리 전기차보다 훨씬 충전 시간이 짧아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충전소 자체 탱크도 가압을 해서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개발은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이나 또는 그런 쪽에서 담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좀 공공성을 갖는 인프라 관련된 연구를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구영모 센터장님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그 부품 수가 줄어들 거고 관련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수나 아니면 뭐 어려워지거나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동차 관련돼서 그 중소기업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좀 펼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 얘기를 하셨는데 수소차 관련해서요. 저희 센터에서 올해 그 관련된 연구를 뭐 그 아주 완성되고 완성된 툴이라고는 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그 수소 관련된 그런 산업들의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미래차 뭐 이런 그 수소차 이런 쪽에서는 관련된 그런 어느 정도 기반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그 R&D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